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아껴서 조금씩 읽고 싶은 책이에요. 1일 1페이지 인문학 여행 한국편. 저자는 김종원이고요. 출판사는 길벗입니다. 들어가는 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해의 달수에 맞춰 문화와 미술, 철학과 음악, 과학과 경제 등 전 방위적인 관점에서 본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12개의 분야로 나누었다. 각 분야는 한 발 더 들어가 구체적 키워드를 제시해 독자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시작했다. 가장 강하고 가장 폭력적인 증오는 언제나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은 놀랍게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남긴 말이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독일의 문화 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60년에 걸쳐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그가 쓴 수많은 책과 말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내가 이 책을 기획해서 쓰기 시작한 동기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아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인문학적 기반과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흡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공부와 사색에서 나온 지식을 그대로 흡수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암기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만 머리에 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재분류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연결하는 방법이다. 특히 후자의 방식을 따르면 얻은 정보는 적지만 재분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내면에 쌓인다. 재분류와 해석이라는 공부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지식이 되는 것이다. 특별한 삶을 구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말은 오직 하나, 성장하려고 노력하라는 조언뿐이다. 성장을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지만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사실이다.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서로 연결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이제 당신은 특별한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12가지 카테고리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검색만으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각과 방식을 배울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더욱 예리하고 섬세해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1월로 표시된 첫 번째 챕터는 문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님의 침묵.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세상을 뜬 한 영혼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인이자 승려,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어느 한 부분 소홀함 없이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멋지게 활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이 정한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기준을 세우면 된다. 그에게 맞는 기준은 바로 침묵이다. 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중략.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비난과 조롱 등 자신의 입에서 귀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는 침묵했다.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을 찾기 위해서다. 언어를 향한 그의 이런 태도는 그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대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하라. 독서. 독서는 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펼치는 것. 한국을 대표하는 독서가를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당신은 과연 누굴 선택할 것인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인물이 선택되겠지만 나는 매월당 김시습의 독서를 말하고 싶다.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하나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독서와 인생에 대한 김시습의 글에 녹아있는 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 우리 유교가 무너졌다고 말하지 말아요. 끝내 하늘은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겁니다. 찍찍 박쥐 소리에 산중의 밤은 깊어집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은 허공을 가르죠. 관솔불로 비춰가며 꼼꼼히 읽어보시죠. 공자시대의 현인 거원도 나의 예순의 지난 잘못 깨달았습니다. 장부가 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가 있나요? 큰 강에 띄운 뗏목은 제 갈 길 아는 법입니다. 대학, 중용 등 유교의 경전을 그는 이미 10살도 되기 전에 다 읽고 이해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가 깨달은 하나의 지혜는 독서란 책장이 아닌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면 그 독서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 큰 강에 띄운 뗏목은 결국 제 갈 길 찾아가는 법이다. 사가 독서제. 조선시대에는 사가 독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는 공무를 맡은 관리에게 오로지 책만 읽을 수 있는 휴가를 주는 제도다.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조정에서는 관리들에게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실제로 시간을 주고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 독서가 선비의 일상이 된 연유다. 강요가 아닌 권유가 되자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다. 그럼 누가 이 멋진 제도를 생각해내고 시작한 걸까? 모두의 예상처럼 사가 독서제를 처음 실시한 임금은 세종이었다. 사가 독서에 선발되면 일단 모두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했다. 대신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임금에게 매월 독후감 형식의 보고서를 내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세종은 2차 사가 독서를 시행할 때는 상사 독서를 시작했다. 이는 독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신숙주, 성산문 등 6사람을 진관사라는 절에서 책을 읽도록 조처한 것을 말한다. 조선의 집권층은 글이 가진 힘을 믿었으며 글로써 더 좋은 나라를 만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독서의 가치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사색과 사상. 깊은 사색과 사상은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 동물에게도 도덕성이 있다. 이 말은 조선 후기 성호사설로 유명한 유학자 성호 이익이 남긴 말이다. 이익은 매우 진지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닭과 돼지와 같은 가축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존재다. 조선시대에 벌써 이렇게 동물에 대한 윤리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 바탕에는 바로 치열한 관찰과 사색이 있다. 이익은 다음의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다. 병아리를 키우는 어미닭의 행동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나는 이익의 이런 행적에서 사색가의 향기를 느낀다. 사상이란 인간이 일생을 보내며 일관되게 지니는 세계관을 총칭해서 부르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풀이처럼 어려운 말로 정의 내릴 필요는 없다. 사상이란 결국 대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 상태, 즉 태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사물이나 상황을 남과 다르게 바라보며 남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면, 더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넌 너만의 멋진 사상을 가졌구나. 동물까지 사랑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익의 깊은 사색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의 그 실상을 명기에 두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글이 되었고 이 사색의 결과인 성호사설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 최고의 작가는 지금 쓰는 사람이다. 후학들에게 연암을 빼고 조선의 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찬사를 듣는 문장가 박지원. 우리는 지금도 그가 쓴 글을 읽으며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고 그의 책들은 21세기 작가에 의해 다시 태어나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식하고 있다. 만일 아직도 그가 살아있다면 전국의 수많은 글쟁이들이 찾아와 글쓰기를 배우려고 했을 것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걸까? 한 번은 연암이 특별히 아끼는 제자와 좋은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다. 연암의 주장은 이랬다. 전문가들은 옛 문물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덕분에 옛 글을 모방하고 답습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럼 새롭게 쓰는 것이 좋은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괴상하고 허황된 문장을 쓰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연암은 답을 말하는 듯 하다가 종래에는 어떤 답도 말하지 않았다. 대체 어쩌라는 건가? 조선 최고의 문장가인 연암도 딱히 글쓰기 실력을 갖추려면 바로 이렇게 하라는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연암은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확신하진 않았지만 거기까지 정리한 자기 생각을 글로 써두었다. 바로 여기에 글쓰기의 본질이 있다. 연암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쓴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연안집을 통해 200여 년 전 지식인을 마주하듯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글이란 그런 것이다. 수준이 어떻든 결국 쓰는 자만이 남길 수 있다. 연암의 글을 통해 우리는 글쓰기에 왕도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생각을 하되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기 삶에서 최고의 글을 쓸 수 있다. 연암은 글을 쓰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글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최고의 글을 쓰려는 마음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현실의 반복이 곧 대가를 만들고 최고의 작가는 지금 쓰는 사람이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호의 시 한 편을 남겨놓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부터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이 시를 읽는데 갑자기 드라마 도깨비가 생각이 났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 2월은 미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은 출가 전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태자 시타르타의 모습을 묘사한 전신상이다. 모양은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이 잠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삼국시대 불상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두 반가사유상이 꼽히는데 국보 78호 반가사유상과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그것이다. 이 불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의 매력이 있다. 먼저 한눈에 봐도 강인한 느낌과 몸의 균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다음으로 약간 미묘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전혀 거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이 사색적인 분위기를 더욱 빛나고 있음에 매료된다. 백미는 손가락과 발가락의 움직임과 섬세한 묘사에 있다.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느낌마저 든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반가사유상은 의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잠시 동안은 자기 신체적 능력만으로 흉내낼 수 있는 자세라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반가사유상이 사색을 끝내고 해탈에 진입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라 미루어 짐작한다. 사색이 깊어져 해탈의 수준에 이르면 무엇이 보일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는 본질이 보인다. 반가사유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고 있는가? 혹은 세상이 보라는 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말해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것을 먹고 보고 느끼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먹고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는가? 나해석.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떠난 사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도쿄의 명문 미술대학인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했으며
미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제1대 서양 화가들과 같은 시기에 미술 교육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의 30대 중반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보면 젊은 나날 한껏 열정을 태우던 시절도 지나고 이혼 후에 느끼는 고독과 우울함이 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나혜석에게 이혼이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독립된 개체로서 여성의 자립을 부르짖었다. 그녀가 쓴 원고지 1500장 분량인 엄청난 양의 이혼 고백서라는 글에서 이런 의지는 강하게 드러난다. 조선의 남성들아,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체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또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30년대에 이미 매일신보 만평만화 섣달 대목으로 명절의 폐해를 지적했다. 당시 그녀가 외친 명절은 여자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고통스러운 날이다라는 말은 오늘날 명절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로 다시 태어날 정도로 선구적이었다. 나혜석은 사는 내내 놀이개가 아닌 주체적인 삶의 운전자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누리겠다고 결심한 여성 선각자였다. 무엇이 옳고 지혜로운 선택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만이 가진 자유다. 이런 점에서 분명한 것 하나는 그녀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해내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김환기, 그 사람의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예술이다. 나는 김환기 화백이 생전에 남긴 말로 그를 이해한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한 사람의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삶이며 흘러넘친 영감이 미술이라는 예술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5가지 개념에 대한 김환기만의 정의를 소개한다. 자연. 미술은 철학도 미학도 아니다. 하늘과 바다, 산, 그리고 바위처럼 있는 거다. 꽃의 개념이 생기기 전, 꽃이란 이름이 있기 전을 생각해보라. 막연한 추상일 뿐이다. 2. 행복. 회화 예술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는 학문이나 예술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렸다. 3. 창조성. 예술을 이론으로 초월하는데 묘미가 있다. 한 분야의 대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한데 누구나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성을 꺼내려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정형화된 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초에 모든 창조성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멜로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거장들의 작품에는 모두 강력한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데무노 괴테도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 수정이 불가능한 완벽함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감상하며 귀에 음악이 들린다면 그보다 근사한 앙상블은 없을 것이다. 5. 즐거움. 내게 있어 그림보다 더 재미난 일이 발견되는 때는 당장에 나는 그림 생활을 움쑥 그대로 놓아두고 발견된 새로운 대상을 바꾸어 가지려 한다. 항상 그의 마지막 선택은 즐거움이었다. 세상에 천재는 없다. 단지 재능을 가진 자가 평생 그것 하나만 반복할 때 천재적 힘을 갖게 된다. 그가 천재인 이유는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그림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다는 환기미술관을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3번째 챕터 3월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당, 비어있는 가능성의 공간. 마당이 있는 집, 누구나 꿈꾸는 공간이죠. 저도 그 마당이라는 공간이 좋아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챕터에서 제일 눈에 띄는 장이 바로 6번째 마당이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마당이란 중앙에 멋지게 잔디를 심고 사방에 푸른 소나무와 각종 조경수를 심은 근사한 서양식 정원을 의미할 터다. 그러나 우리의 마당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매우 철학적이었는데 마당은 바로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비어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늘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문화다.
그림을 그릴 때도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무언가로 가득 채우지 말고 빈 곳을 남겼다. 비어있는 무언가의 매력을 느낀 이유는 여백이야말로 언제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당이 가진 여백의 힘은 고요함 가운데서 생명의 힘을, 겸손한 가운데서 깊은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국인에게 젓가락이 손가락의 연장인 것처럼 우리의 마당은 마루가 연장된 일상생활의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마당에서 아래와 같은 온갖 집안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각종 잔치가 펼쳐지는 축제의 공간, 곡식을 거두어 말리고 타작하는 노동의 공간, 결혼, 상례 등이 이루어지는 가례의 공간, 이웃들이 모여 어울리는 공감의 공간, 수확한 곡식을 쌓아두는 저장의 공간, 이런 이유로 늘 채우지 않고 비워서 혹시 벌어질지 모를 다양한 집안일의 무대 역할을 다하도록 대비한 것이다. 마당의 역할 중에는 그냥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역할을 다하는 미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다. 착용 역할이 바로 그 가치다. 착용이란 한자풀이 그대로 경치를 빌린다는 뜻이다. 한옥에 유난히 창이 많은 이유가 빛을 받아들이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현실적 기능 외에 바깥 풍경을 담는 액자라고 여겨서다. 옛 사람들은 창을 여닫을 때 계절마다 시간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보며 탐미했다. 마당은 이런 창이 최대한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그 무엇도 두지 않고 비운 마당이라는 창을 통해 바깥 자연을 모두 시선 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당을 비운 덕에 문만 열면 밖에 보이는 자연의 모든 요소가 한순간에 억지로는 결코 꾸밀 수 없는 근사한 정원으로 변한다. 마당이 있는 풍경, 그것이야말로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폭의 풍경화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고른 스토리는 선유도 공원입니다. 선유도 공원은 조경과 정영선과 건축가 조성룡이 함께 설계한 콜라보 작품이다. 이건 작품이다. 그들은 마치 필받은 화가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듯, 감잡은 소설가가 손이 안 보도록 글을 쓰듯 강 한가운데 섬을 하나의 작품으로 재창조해냈다. 그 결과 선유도 공원은 한국 최고의 건축 3위에 오를 정도로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미학적 감수성이 녹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그 중에 내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곳은 선유도 공원의 백미 시간의 정원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물며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낡은 정수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조성했지만 오히려 그 낡음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비라도 내릴라 치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비가 오기 때문에 한없이 멍 때리며 바라만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어느 비오는 날 선유도 공원 나들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소는 수원 화성입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장점을 아름답다고 표현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도자의 풍모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증거가 바로 수원 화성이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실제로 건축하는 동안 정조는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주문했다. 화성을 이름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한 신하가 이렇게 물었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드는 성을 굳이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정조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아름다움이 모든 적을 이기기 때문이지.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조는 그 즈음에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깊이 걱정하라.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면 조금의 균열도 생기지 않으므로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이상이 아닌 현실이었던 것이다. 수원 화성의 가치를 바라는 이유는 그 안에 아름다움을 부단히 추구한 정조의 진심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반면 황룡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 권력만 추구하는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터만 남았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황룡사지인데 엄청난 대지에 우뚝 솟은 황룡사에는 9층 목탑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며 그 높이가 80m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고 한다. 층계로 된 사달이 빙빙 돌아 허공을 나는 듯 수많은 강과 수많은 산이 한눈에 보이네. 바라보니 경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집들, 벌집과 개미집처럼 아득히 보인다네. 마치 높은 산에 올라 먼 경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소 흥분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다.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가 쓴 시예요. 거대한 건축물도 아름답지만 이제는 텅 빈 황룡사지를 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그 빈 공간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녹음 중간중간 소음이 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새끼 고양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도 가고 조금 소란을 떨었습니다. 이번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4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